억대 연봉의 판매왕의 영업기술. 페이지 133페이지. 성과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말투의 품격. 말투란 말을 하는 버릇이나 모습, 즉 그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급한 말투, 더듬는 말투, 느린 말투, 꼼꼼한 말투 등으로 성격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말투의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리 사용되기도 한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말투, 어른과의 아랫사람으로서의 말투, 연설장에서 강사로서의 말투 등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말투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말투는 한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습관이나 성격 등 모든 것을 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도 같다. 아무리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아도 말투가 저속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그냥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 정우성이나 장동건 같이 멋있는 배우의 말투가 저속하면 인격도 저속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말투는 나를 보여주는 첫인상과 같은 것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물론 녹음을 해서 직접 들으면 정말 어색하고 별로인 것 같은데 나를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을 해준다. 중학교 시절에 폰팅이라는 것이 유행했었다.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보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는 방법이었다. 나는 폰팅을 하려고 무작정 졸업 앨범을 보면서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다. 그 전에 나는 3살 많은 형한테 전화 여지를 배웠다. 형은 항상 전화를 걸 때는 누구라고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본인 소개를 안 하고 무작정 나를 바꿔달라고 하면 친구들은 형한테 혼나기도 했다. 덕분에 그때부터 전화 예절을 잘 배웠던 것 같다. 전화를 걸면 대부분 어른들이 받게 되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내가 원하는 상대를 바꿔주느냐 바꿔주지 않느냐가 달라진다. 우선 전화를 걸고 어른이 받으면 정확히 내 소개를 한다. 누구 친구 김성기라고 합니다. 지금 전화통화 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 어른들은 다른 건 잘 물어보지 않고 항상 잘 바꿔줬던 것 같다. 그리고 언젠가 친구 집에 전화를 했는데 누나가 전화를 받고서는 친구한테 내 목소리가 좋다고 한번 데려오라고 한 적이 있었다. 단순히 목소리 좋다고 이런 반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예의와 억양, 차분함 그리고 말투가 나의 목소리를 더 빛나게 만든 것이다. 지하철에서 노점상을 할 때도 역시 목소리의 덕을 많이 봤다. 지하철 객차 내의 소란스러운 곳에서 목소리를 들려주려면 가끔면서도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서 그때는 배에 힘을 빡 주고 인사를 했다. 순간 사람들은 조용해지면서 나에게 주목을 했다. 물론 잡상인으로 인식하면 1초도 안 되어 나에 대한 집중은 사라진다. 그렇지만 서두르지 않고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게 차분히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시선을 주었고 내가 판매하는 물건에 관심을 주기 시작한다. 온종일 평소 목소리보다 크게 몇 시간을 떠들어야 했기에 목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다. 항상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했고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면서 다음 날을 위한 내 목을 소중히 했다. 물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는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전달력이다. 객차 내에 얼마만큼의 승객이 타고 있는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어떤 부류의 승객이 타고 있는지를 정확히 한눈에 파악해서 바로 상품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매일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크기로 하면 승객들을 사로잡을 수 없다. 목소리가 들릴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크게 들릴 수도 있다. 그 공간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크기에 해야 하는지 잘 가늠해서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의 경험으로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게 적절히 호소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어떻게 목소리에 담긴 말투 하나하나가 그 날의 매출을 좌지우지했고 사람들 기억 속에 나를 각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박또박 쏙쏙. 앞서 말했듯이 말투에는 인격이 있다. 또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렇다고 목소리가 좋다고 모든 사람이 호감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예쁜 글씨 쓰기 교본으로 글씨 교정을 한 적이 있다. 첫 페이지는 자음과 모음을 쓰는 연습을 했다. 네모난 공간에 자음과 모음을 적절히 배치하고 균형을 맞추고 띄어쓰기를 잘하면 글씨 하나하나가 예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이 맞아 보기 좋았다.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읽을 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글씨가 된다. 나는 글씨를 너무 빨리 쓰는 습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 띄어쓰기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글씨를 못 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간단한 규칙을 넣어서 써보니 내 글씨가 편안하고 예뻐 보이기도 했다. 우리의 말투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껏 해왔던 말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억양과 성향 그리고 말투의 쉼표를 잘 활용하면 목소리가 조금 평범하더라도 사람들이 듣기 좋고 편한 말투가 된다.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할 때는 고객이 물어보는 질문에 성급하지 않고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고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강조하듯이 천천히 상기시켜 주면서 상담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 또한 고객이 직접 떨어지면 상품에 필요한 정보를 무작정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천천히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좋은 점이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릴까요? 하면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하고 더 신중히 듣게 된다. 고객과의 전화 상담은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되고 또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만을 해서는 안 된다. 간혹 통신 판매하는 분들의 전화를 받아보면 내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상품 시나리오를 무조건 일방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다. 중간에 말을 시켜도 일단 읽어나간다. 그러면 나도 죄송하지만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린다. 일방적으로 시간만 때우려는 텔레마케터를 보면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고객과 전화 상담을 마무리할 때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내일 방문해서 계약하시지요. 가장 듣기 좋은 말이다. 고객과의 대화에서는 말투가 제일 중요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목소리가 좋다고 말투가 좋은 것은 아니다. 말의 강약과 천천히 쉬어가며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귀에 정확히 전달되고 마치 또박또박 손으로 쓴 편지처럼 잘 들리게 된다. 가끔 여러 곳에서 영업 강연을 할 때가 있다. 혼자 초청될 때도 있고 여러 명이 초청될 때도 있다. 강연하는 사람들이 강연을 들어보면 강연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정확히 구분이 된다. 물론 전체적인 모든 것을 평가하겠지만 첫 인사말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는 딱 구분이 된다. 인사말의 강연자의 말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몇 마디만 하면 청중들은 금방 눈치를 챈다. 그리고 말투가 꼭 서울말이나 표준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사투리가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호소력이 짙은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명강연가로는 김창옥 교수와 김미경 원장이다. 이 김창옥 교수는 제주도 출신이지만 어머니는 고향인 전라도 사투리를 구성지게 하면서 청중을 휘어잡는 분이고 김미경 원장은 충청도 사투리로 맛들어지게 청중을 들었다 놨다 울리고 웃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말투가 정확하고 한마디 한마디에 시간을 두고 말한다. 무조건 따발총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천중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최대한 공감을 일으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 강연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청중과 호흡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는 공감 기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업이다. 영업도 마찬가지로 고객과 호흡하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고 고객 또한 알고 싶은 것을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이다. 서로 주고받는 소통을 잘 했을 때 좋은 성과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통의 바닥에 바로 말투가 있는 것이고 그 말투가 성과를 좌지우지한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라. 고객 낮춤법. 쉽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도 최대한 말이다. 어떤 수학 공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 때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 풀다고 가정해보자. 정답을 맞췄지만 그 원리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 그 공식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공식까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학생은 수학의 천재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문제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제의 원리와 방식을 모두 꿰뚫고 있다는 뜻이다.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공식만 운운한다면 문제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한 쉽게 말하려면 내가 그 분야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지 잘 모르면 쉽게 설명할 수 없다. 영업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고객에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사원 매일 전문 용어를 같은 직원들끼리 이야기하고 익히기 때문에 당연한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고객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종종 고객들은 마치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다. 괜히 모른다고 하면 우습게 볼까봐 숨기는 경우도 있다. 가끔 영어를 섞어서 쓰는 영업사원들도 꽤 있는데 본인은 마치 고학력자 배운 사람인 것처럼 의시되면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고 하수들이 하는 영업 방법이다. 그럼 설명을 들은 고객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가 돌아간다. 어떤 영업사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 리조트는 오너십과 멤버십이 있는데 보통 저희 리더십은 12분의 1 구자재로 연간 30박 사용하며 스위트형과 패밀리형 그리고 고급 리조트인 노블리안형이 있습니다. 리조트 영업을 할 당시 고객에게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론 기존의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 나 역시 오너십, 멤버십이라는 말을 영업하면서 알게 된 단어들이다. 또한 오너십은 공유제, 멤버십을 회원제라고 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 또한 무슨 말인지 모르게 단지 단어풀이만 해준 격이다. 그럼 고객들은 또 다시 물어본다. 공유제가 뭐고 회원제가 뭐지? 서로 바쁜 시간에 단어 설명을 하면서 어렵게 상담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고객과의 대화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천천히 아주 쉽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위의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해보자. 리조트는 회원들이 아파트를 직접 사서 평생을 소유하는 개념과 일정한 기간을 갖는 전세 개념으로 분양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방 하나를 12명이 나눠서 사는 것을 12구자재라고 하고 1년 365일을 12명이 나눠서 쓰다 보니 연평균 30일을 사용할 수 있고 평형에 따라 방 2개
2개 거실 1개짜리를 스위트형, 방 하나, 거실 하나가 패밀리형, 그리고 40평 이상 고급 리조트를 노블리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처음보다 훨씬 쉽게 이해될 뿐 아니라 시간도 오히려 절약이 되고 또한 고객이 나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 어려운 말을 굳이 처음부터 사용해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나 아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는 것이 최고의 영업이 된다. 아는 만큼 쉽게, 아는 만큼 설명이 쉽다. 프로 영업사원들이 자신이 파는 상품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또한 타사의 상품과 철저히 분석해서 장단점을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많이 한다. 단지 내 상품만을 알고 있다면 타사 상품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몰아가게 되고 고객의 물음에 답변을 정확히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대부분의 실적이 나쁜 영업사원들은 자신이 파는 상품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냥 회사에서 나눠주는 매뉴얼이나 상품 안내문이 나와 있는 내용만 겨우 숙지를 해서 고객과 상담을 하는데 어떤 고객이 그런 어설픈 영업사원에게 넘어가겠는가. 내가 대명 리조트에서 근무할 때는 가장 경쟁사인 하나 리조트와 비교가 많이 됐지만 한 번도 하나 리조트에게 고객을 뺏긴 적이 없고 하나 리조트로 이적하여 대명 리조트와 비교가 됐을 때 한 번도 대명 리조트에게 내 고객을 뺏긴 적이 없다. 그것은 내 상품과 경쟁사의 상품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러한 지식을 고객에게 정확히 아주 쉽게 장단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팀장으로 있었을 때도 팀원들에게 경쟁사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강조를 해도 잘 안 하는 팀원들이 있는데 그 팀원은 역시 실적이 하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리모마켓에서 황태를 팔고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간판에 매달아 놓은 황태를 보면서 신기해했다. 그리고 시식으로 내놓은 황태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계속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떤 아이가 황태가 뭐냐고 질문을 했다. 어른들이 물어보며 대충대충 말해줄 수 있지만 아이에게 황태를 설명하려니 너무 어려웠다. 그때 황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황태라는 것은 동해바다에 사는 명태라는 생선이 있는데 명태를 잡아서 냉장고에 넣어서 꽁꽁 얼려 놓는 거야. 꽁꽁 언 명태를 동태라 하지. 그리고 12월 가장 추운 날 빨래 널듯이 나무 막대기에 매달아 두는 거야. 그렇게 3, 4개월 동안 차가운 바람과 혹독한 겨울 기온으로 동태가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맛있게 마르면 황태가 되는 거란다. 물론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아이들에게 설명했는데 몇몇 아이들은 그냥 시식용 황태만 주야장창 먹기만 했다. 어른들이 언어가 있고 아이들이 언어가 있기에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들이 언어를 구사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내가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최대한 쉽게 말해 고객과 공감이 형성되게 해야 시너지 효과를 더욱 낼 수 있다. 강요와 강요는 또 확연히 다르다. 강요는 일방적으로 나의 지식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강요는 나의 이야기를 정중과 소통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것이다. 영업도 강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처럼 고객과 소통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해야 최대한 고객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그래야 진정한 영업이 되는 것이다. 확신에 참 어조로 말하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영업사원들은 하루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통화를 한다.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이야기, 상품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등 숱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없으면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확신의 힘에서 웨이 다이어는 확신의 힘을 키우는 5단계 기술을 이렇게 말했다. 첫째,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라. 둘째,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라. 셋째,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 넷째,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라. 다섯째, 잠재의식 속에서 들어가라. 확신의 힘을 키우는 5단계의 기술을 보면 영업사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기술이 모두 들어있다. 고객과의 상담에서 계약이 완료되어 실적이 올라가고 목표와 성과를 조기 달성하고 성공하는 내 모습을 확신한다면 계획은 아주 쉽게 내 안에 있게 된다. 내가 영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암시가 바로 확신이다. 수천에서 수십억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고객을 만나기 전에 다짐을 한다. 오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계약까지 마무리한다. 나 김성희를 만나면 무조건 계약한다. 이것은 법칙이다. 됐다.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수없이 되낸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고객을 만나면 전혀 두렵거나 떨리거나 의심이 가지 않는다. 고객이 나와 계약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의 다짐 때문에 한 번 만남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확률이 90%를 넘었다.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다. 리조트 분양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며 주소를 알려주었다. 주소를 받아 적고 무수히 많은 생각을 했다. 얼마 전 자료를 보내준 사이에 다른 영업사원이 계약을 해버린 경우가 있었다. 단 하루 사이에 내 계약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서 고객이 알려준 주소를 확인하니 가까운 압구정에 있는 성형외과였다. 성형외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치를 확인하고 오픈 시간을 확인한 다음 병원장의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주문을 외웠다. 반드시 내일 계약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형외과 앞으로 갔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다.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홈페이지에 본 원장의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5분을 기다렸다가 병원에 들어갔다. 병원장은 살짝 당황했고 조금 불쾌한 듯 나를 바라봤다.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직접 왔습니까? 네, 원장님께서 자료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직접 갖고 왔습니다. 이 말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살짝 웃는 게 아닌가. 이 틈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 이왕 온 김에 살짝 설명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차 한잔 할 시간이 있다고 했다. 원장은 다른 리조트는 이미 검토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상품을 정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른 리조트를 검토하는 것은 이미 리조트에 대한 기본 지식은 모두 안다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핵심 부분, 즉 타사에 비교했을 때 우수한 장점들 위주로만 설명했다. 설명하면서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오늘 나와 계약할 것임을 설명이 끝날 때쯤 슬쩍 계약서를 꺼냈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계약하시면 제게 정말 기억에 남는 회원이 될 것입니다. 병원 문 열자마자 바로 계약하신 첫 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병원장은 이런 말을 하는 나를 유심히 보더니 그렇게 합시다. 내가 그 첫 번째가 되는군요. 하고 껄껄 웃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입금 확인을 모두 마치고 조금 더 대화를 나눴다. 나의 처칙 중에 하나가 더 있다. 계약을 했다고 해서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다. 계약금을 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불완전 계약이다.
계약금을 받지 않고 회사를 돌아간다면 계약금이 들어올 때까지 불안해할 것이다. 고객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번에 어디 리조트를 구매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했는지 모르겠다고 살짝 불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계약금을 받으면 기분 좋게 휘바람을 불며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고객은 주위 사람들에게 리조트 계약을 했으니 다음 주에 여행 갈까 하고 이미 확신에 찬 어조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된다. 순간의 차이로 계약이 확실해지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 이런 경우를 다른 영업사원들한테 많이 봐왔다. 계약서를 썼는데 입금이 안 돼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항상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계약금을 받고서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철칙을 세웠다. 지금도 그 원장하고는 연락을 하는 사이이고 간단한 시술은 공짜로 해주시곤 한다. 물론 성형외과는 압구정동에서 더 확정해서 점점 발전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고객과의 만남은 만나기 전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느끼고 원하는 계약에 집중하면 반드시 계약으로 이끌 수 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계약을 할 테니 그런 걱정은 개나 져버리면 된다. 영업사들은 수없이 자신을 의심한다. 해보지도 않고 될까라고 연발하고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자기 확신이라는 보검. 얼마 전 올림픽에서 손현재 선수가 호명을 받고 리듬 체조 경기장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봤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은 과한 동작처럼 보였지만 정말 자신의 찬 걸음으로 턱을 들고 미소를 가득히 하고 어깨를 한껏 들어 올려 당당하게 성큼성큼 입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저 어린 선수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당함은 수없이 연습을 하고 수없이 스스로를 확신하며 다짐을 했던 결과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자신에 대한 확신은 나의 행동이나 말투, 눈빛까지도 빛나게 만든다. 1993년 대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대명 비발디바크 스키장이 개장했다. 나는 스키장에 있는 치킨과 돈가스를 파는 퍼니투라는 전문점에서 일했다. 아직 주변의 부대시설이 대부분 잘 갖춰지지 않아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만든 그런 식당이었다. 서울 인근에서 스키장을 별로 없을 때였고 엄청난 스키 붐이 일고 있는 시기라 스키장에 항상 인산인해를 이뤘다. 내가 일한 식당도 사람들이 꽉꽉 찼고 객실까지 치킨 배달을 줄을 이었다. 우리 주방장은 자신의 음식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다. 돈가스 소스나 치킨 파우더 만드는 법을 극비로 하면서 밤에 몰래 혼자서 작업했다. 프랜차이즈 전문점에 거의 없을 때라 본인만의 노하우가 성공의 열쇠였던 시기였다. 나는 음식에 관한 관심이 많았기에 그 비밀을 무척이나 알고 싶었다. 일개 알바인 내가 그런 비밀을 알아낼 방법은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주방 근처조차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떠하든 주방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나 나면 슬쩍 주방으로 들어가 양파도 까고 정리도 해주면서 계속 기웃거렸다. 그리고 주방 일을 배우고 싶다고 간곡히 이야기를 했더니 주방장이 조금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먼저 돈가스에 나가는 얇은 양배추를 썰기를 가르쳐 주었다. 왼쪽에 목장갑을 끼고 칼을 수직으로 정확히 내밀고 살짝 끌어당기면서 가감히
썰어야 다치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에 정말 어려웠지만 시간 날 때마다 양배추 짜투리로 연습을 계속했더니 어느 날 볼품있게 썰 수 있었다. 짧은 시간에 내 성과를 보면서 주방장이 기특해했고 조금씩 주방 기술들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다음날 돈가스 소스 끓이는 방법을 전수 받았는데 수십 가지 재료가 들어갔다. 나아가 고기를 재워 돈가스 튀김 옷을 입히는 것까지 모두 전수받았다. 이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방장이 갑자기 스키에 빠지게 돼서 주방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를 키우기로 했던 것인데 덕분에 정말 운 좋게 엄청난 노하우를 배우게 됐다. 내가 직접 소스를 만들면 주방장은 최종 맛을 보고 보완해주는 내 솜씨가 정말 좋다고 했다. 매일 돈가스를 먹었다. 매일 먹어도 너무 맛있었다. 손님이 들어와서 주문을 할 때 돈가스를 극찬하면서 추천했다. 나는 손님에게 돈가스 고기의 두께와 씹을 때의 조화를 설명해 주면서 돈가스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줄 정도였다.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는지 알바가 손님한테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내가 만들어서 맛도 정말 최고였기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한 달 안에 치킨 파우더 만드는 법도 배워서 돈가스 비법과 후라이드 치킨 비법 모두 전수받았다. 지금도 그때의 실력이 남아서 가끔 가족들에게 돈가스를 해주기도 했다. 나 자신도 자신이 있다는 것은 혼자만의 자신감으로 채우면 안 된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최고에게 배우는 것이 나를 만드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다. 자신이 생기면 확신이 들고 상대방에게 더욱 확실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내 안에 나를 깨워서 확신의 길로 가라.